그날 제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의식이 없던 그 사이에요. 제 남편은 저를 실종자라고 신고했답니다. 사고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 바다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서류 한 장으로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몇 주 뒤 남편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내연녀와 새 집을 샀습니다. 장례식도 유서도 전부 꾸며낸 연극이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에요? 그 말에 둘은 샴페인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장례식장은 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닮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대기업 이름이 적힌 커다란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국화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조문객들은 잔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과 검은 원피스를 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한숨과 위선을 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사진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단정하게 꾸민 제 얼굴, 흰색 한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앞에서 남편 김민석이 허리를 굽혀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얇은 안경 너머로 드러나는 그의 눈빛은 슬픔이라기보다 계산이 깃들어 보였고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내연녀 최정연이 고급 원피스 차림으로 민석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기는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골함 앞에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 여자 누구야? 얼굴이 똑같은데?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휠체어 바퀴 소리가 느리게 울렸습니다. 저는 문턱에 멈춰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척한 얼굴과 마른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꼭 쥔 채 제 사진이 걸린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제게로 쏠리며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저 사람 살아있잖아. 저는 조용히 휠체어를 굴리며 영정 앞까지 나아갔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입술이 떨렸어요. 민석과 정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더니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 이게 어떻게?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보냈어? 민석은 입술만 달싹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은 민석의 팔을 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조문객들은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왔어. 살아서 다 보고 있어. 잠깐의 침묵이 장례식장을 덮었습니다. 고급 양복과 향수 냄새로 가득한 그곳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겼고 정연은 눈을 크게 뜨고 뒤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죽었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전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나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점적기는 천천히 링거액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몸은 무거웠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지요. 그런데 어렴풋이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처럼 멀었어요. 점점 그 목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차분한 여성 뉴스 앵커의 목소리였습니다. 3개월 전 실종됐던 한정숙 씨에 대해 법원은 오늘 사망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유족 측은 조용한 절차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순간 속이 거꾸로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은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죠. 눈꺼풀이 살짝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거기에는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바로 저였습니다. 죽었다고? 누군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간병인 여자가 리모컨을 덥석 집어들고 TV를 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유, 보셨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 유족이 원했다고? 누가요? 유족이 누구예요? 간병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전 그저 지시받은 대로 사모님이 깨어나실 가능성은 없다고 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녀는 허둥지둥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크게 울렸어요. 혼자 남은 나는 힘겹게 몸을 돌려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해지고 있었지요. 문 손잡이를 돌리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결국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 하나 없이 텅 빈 병원이었어요. 멀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옆모습은 익숙했고 여자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드디어 이 병원도 끝이네요. 민석 오빠, 이제 웃을 수 있죠? 그러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줄은 몰랐어. 그 여자는 결국 안 일어났잖아요. 전 그런 예감엔 틀림이 없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고가의 반지가 반짝이고 있더군요. 그 여자는 영영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끝났어야 맞는 사람이니까. 나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휠체어를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방금 들은 말은 내가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 죽은 사람이 된 이유였지요. 당신들이 나를 묻어버렸어. 그 말은 소리 없이 제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보지 못한 복도였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사라졌어요. 나는 복도 한가운데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저는 휠체어를 직접 밀며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몇 년을 살아온 단지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젖은 벤치가 놓여 있고 놀이터는 불빛 하나 없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보지 못했던 고급 외제차가 서 있더군요. 낙엽이 젖어 제 발에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쪽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현관문이 눈앞에 보였지요. 6, 2, 4, 8. 비밀번호를 누르자 오리움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분명 이 번호였는데.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때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초인종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안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벨 눌러볼게요. 벨소리가 울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쩍거렸습니다. 최정현은 눈썹을 지켜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어머, 이게 누구신가? 여기 제 집인데요. 착각하셨나 보네요. 정연, 여기가 왜 네 집이야? 내가 최정현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불편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준영아, 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가 하는 말이 그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김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다 끝났잖아요. 제발. 그는 정연을 뒤로 보호하듯 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빗물이 실내로 흘러들었어요. 저는 멍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 옆 쓰레기 봉투 하나에서 나 찍은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더니 젖은 사진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사진 속 제 얼굴만 칼로 찍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가 명절마다 입었던 낡은 한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 한복까지 이렇게 버렸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흐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산 하나가 제 머리 위에 펼쳐졌습니다. 익숙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사모님. 저는 고개를 들어 말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젖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우산을 더 깊숙이 씌워주셨어요. 말순 씨. 이제 같이 가요. 여긴 사모님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우산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 앞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더군요.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어요. 오말순 아주머니는 말없이 제 휠체어를 밀어주셨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을 지나
반지 하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와 된장국 냄새가 섞인 익숙한 생활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낮은 천장, 창문에는 습기찬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시다라는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신발 벗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말순 아주머니가 팔을 내밀어 제 몸을 부축해 주셨어요. 좁은 방 안에서 오말순 아주머니는 천천히 장롱 위를 뒤지셨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낡은 신발 상자였어요. 이걸 보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날이 오래전이에요. 그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폴더폰과 낡은 수첩,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폴더폰을 꺼내 전원을 켜셨어요. 액정이 희미하게 켜지더니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몰래 충전했어요. 혹시 몰라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는 한성생명보험 김민성님 사망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7월 14일 14대영삼 입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2억 7천? 오말수는 녹음기를 켰어요. 낡은 기기에서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김민석이었습니다. 예, 아내는 실종된 지 석 달째입니다. 경찰도 수색을 종료했고요. 저희는 가족끼리 조용히 정리하려 합니다. 예, 김민성님. 유족 확인 서류는 잘 접수되었고요. 보험금은 오늘 중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락은 이 번호로 주시면 됩니다. 저는 녹음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살아있는 제 이름으로 제 남편이 제 죽음을 증명해 돈을 받았다니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저는 녹음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죽였네. 이걸로. 오말수는 조용히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날 경실 앞에서 다 들었어요. 그 여자 사모님 상태 묻고 민석 씨가 그냥 웃더라고요. 오말수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저는 사모님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꼭 그럴 거라고. 한정숙은 녹음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아야겠어요. 이 돈, 왜 저 사람들이 가져갔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오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같이 해요. 혼자 못 하시잖아요.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한 반지 하방, 외풍이 문틈을 흔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처음으로 미세한 뜨거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돈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걸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가 방 안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창문 밖은 여전히 흐리네요. 비는 그쳤지만 도로 위에 고인 물이 반지하 창문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방 한쪽에 걸린 낡은 담요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서 오말순 아주머니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드셨어요. 이건 사모님 깨어나시기 전에 제가 쓴 거예요. 오말순은 조심스레 탁자에 수첩을 내려놓으셨어요. 뭐 그냥 혼잣말 적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수첩을 천천히 펼쳐봤어요. 짙은 파란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들이 날짜별로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5월 8일, 정연, 오후 4시 혼자 짐 옮겨옴.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5월 12일, 민석, 보험사 방문, 회색 양복, 40분 후 귀가. 글씨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하더군요. 잊지 않으려는 손끝의 힘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아주머니가 이걸 다 왜 모으셨어요? 오말수는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람이요. 너무 악하면은 언젠가 꼭 써먹을 날이 올 것 같았어요. 오말순이 고개를 들며 이어 말했어요. 그때가 지금 아닐까 해서요. 사모님,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많이 죄송했어요. 저는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밤 11시에 정연과 민석이 외출했다는 기록, 민석이 경찰서에 서류를 보냈다는 날짜, 그리고 제가 병실에서 깨어나기 직전 며칠간의 침묵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일기 수준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메모가 아니라 증거.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이 사람들 그냥 실수로 이런 일 저지른 게 아니네요. 다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말수는 숨을 내쉬셨어요. 그래도 사모님은 돌아오셨어요. 이 기록도 살아있고요.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표지는 낡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생생하더군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해야죠. 감정 말고 머리로. 이젠 똑같이 계획해야 해요. 저도 도울게요. 사모님 혼자 못하세요. 저도 죄 있어요. 한정숙이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죄는 아니에요. 혼자 이걸 써내려간 당신 덕분에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말수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창문 틈 사이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가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어두운 방에 작은 탁자, 위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세상을 뒤집을 칼날처럼 빛나고 있더군요. 장례식장 지하 유골 보관소는 음침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싸늘하게 내려앉았어요. 벽에는 습기가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타일 바닥을 따라 걸을 때마다 휠체어 바퀴가 삐걱거렸죠. 저는 오말순 아주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관리자는 반쯤 다른 명찰을 달고 있더군요. 회색 조끼 차림의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유골함 열람은 예약하셨어요? 미리 전화드렸습니다. 김민석 유족 명의로 접수된 유골함 확인 요청이요. 잠시만요.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확인하더니 화면을 몇 차례 클릭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유골함은 등록돼 있는데요. 그런데 화장 기록이 없습니다. 네? 직원은 설명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로 배정도 없고 처리 시각도 없습니다. 유골함만 들어왔네요. 등록은 됐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건 사체 기증자 유골함이거나 형식적 절차일 때 쓰는 방식인데 저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잡이를 꽉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체 기증자요? 저는 기증한 적 없습니다. 직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다시 보았습니다. 기록상 사망자는 한정숙 씨. 기증 서류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그는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기증 확인서입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있네요. 이 서명 유족께서 하신 게 아니면 저는 종이를 낱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제 이름 한정숙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 서명이래요? 이걸로 장례를 치렀다고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유골함은 6월 19일 접수됐고 다음날 장례 절차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빈소만 빌렸고 화장은 누락.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소리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골 보관소는 실물 개봉을 안 해서요. 오말수는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완전히 계획된 일이에요. 혼자 짠 게 아니라 그 여자까지 전부 다 짰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숨이 차고 이곳의 공기가 전부 얼음처럼 느껴졌어요. 죽음도 장례도 유골도 모두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종이부터 뒤집어야겠네요. 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짜 서명된 기증서류를 끌어안았습니다. 죽음마저 거짓이었고 그 거짓은 곧 복수의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어요. 정원수와 벽돌담이 잘 정비된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 앞이었습니다. 오말순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중고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집들마다 철문이 높았고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돼 있더군요. 김민석과 최정연이 새살림을 차렸다는 집은 단지 안가장 깊숙한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저기예요. 저기. 저 집 한 달 전에 매매됐어요. 명의는 정연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저 여자 이름으로요? 네. 민석 씨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전세도 아니고 명백한 구매예요. 현금 일시불. 오말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2억 7천. 그 돈 중 일부겠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죽은 제 이름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꾸며진 집이었죠. 저를 지워버리고 그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타운하우스 입구 쪽에서 흰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최정연이 앉아 있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차량은 단지 안골목을 돌아 김민석과 최정연이 사는 그 집 앞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산 집에 당당히 들어가네. 그리고 사모님은 그 집 현관도 못 밟았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폐를 찌를 만큼 무겁게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리는 최정연은 하이힐을 신고 잘 다려진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고 쇼핑백 2개를 꺼내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표정은 태연했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무선으로 접속된 작은 CCTV, 해킹 장비를 연결하자 곧 화면에 내부 영상이 떴어요. 내부 CCTV 제가 예전부터 조금씩 준비했어요. 주방, 거실, 복도 전부 다 잡힙니다. 영상 속에서 최정현은 쇼핑백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김민석이 안쪽 방에서 슬리퍼를 끌며 나왔어요. 왔어? 늦었네. 청담에서 헤어 세팅 받고 왔어요. 이번 주 주부 모임 초대받았잖아요. 김민석이 와인잔 2개를 꺼내더니 샴페인 병을 땄습니다. 잔에 거품이 넘칠 때까지 따르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 죽은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어.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공범의 대화였습니다. 그래. 시작하자고 했지. 사모님? 그래. 나도 이제 진짜 시작할게. 저 사람들이 숨겨둔 진짜 얼굴 모두한테 보여줘야죠.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던 분노에는 이제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만의 진짜를 이제 저도 만들 차례였습니다. 가짜 유골함이 아니라 진짜의 반격으로요. 서울 시내 대학교 앞 조용한 카페입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정숙은 선글라스를 쓰고 어깨에 얇은 스카프를 두른 채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아들 김준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는 컵을 양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가 익숙했어요. 어릴 때 혼날까봐 눈치 볼 때마다 저런 식으로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영아, 김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엄마야. 김준영은 아무 말도 없이 컵을 내려다보았어요. 한정숙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건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턱선은 더 성숙해졌고 손등엔 작은 멍이 있었지요. 네가 그렇게 컸더라. 그런데 왜 엄마를 모른 척했니? 그날 집 앞에서 왜 그랬어? 네 입으로 그만 좀 하세요라니. 나 너한테 그 말 들으려고 살아난 줄 아냐. 죄송해요. 네가 알고 있었지. 아빠가 뭘 했는지. 그 여자랑 같이 사는 것도 내가 죽었다고 한 것도. 김준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뭐가 조용이야. 네 엄마가 살아있는데 무덤 속에 묻혀있는데 그게 조용한 거야?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 새 출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 출발이 엄마 버리는 거였니? 그게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상황이 모든 게 엉망이라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한정숙은 조용히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살짝 흔들리더군요. 속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너는 너답게 살라고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그게 결국 이런 모습이었구나. 엄마,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엄마가 그동안 희생한 거 알아요. 근데 전 그거 부담이었어요. 부담? 한정숙은 가늘게 숨을 쉬었습니다.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랬겠지. 엄마가 분식집에서 손 다 뒤틀리도록 김밥 싸고 너 학원비 댄 것도 네 운동화 떨어질까봐 몰래 새신 산 것도 다 내겐 짐이었겠지. 그만해요. 그래, 그만할게. 한정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히 살려면 진실한 게 먼저야. 김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넌 지금 너 자신도 속이고 살아.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늦가을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 오래전 아들의 젖은 손을 꼭 잡고 걷던 기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은 반지하 방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바닥에 번졌어요. 저는 카페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뒤 곧장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말순 아주머니는 이미 따뜻한 둥글레차를 끓여놓고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제 심장은 아직도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힘드셨죠?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오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장롱 위에 올려두었던 검은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계셨어요. 이제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서류철은 오래된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안에는 빽빽하게 복사된 장부와 계약서가 꽂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사장님 장부예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몰래 복사해둔 겁니다. 오말순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냥 혹시 몰라서였어요. 사람이 너무 악하면 언젠가 쓰일 줄 알았거든요. 저는 서류철을 여러 한 장씩 넘겼습니다. 월별 자금 흐름, 외부 법인 계약서, 보험 계약서, 사본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거기에 적힌 금액은 눈이 아플 정도로 컸습니다. 이게 전부 회사 돈이에요? 네, 처음엔 소액이었어요. 사소한 접대비 빼돌리듯 시작했죠. 근데 5년 전부터 커졌어요. 여기 보세요. 5월부터 갑자기 인출이 늘어났죠. 저는 날짜를 따라가며 손가락을 옮겼습니다. 보험 신규 계약이 걸린 날짜와 외부 거래법인 설립 날짜가 겹쳐 있었어요. 그 법인의 수익자 이름은 최정현이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보험까지 전부 계획이었네요. 나를 없애려고 준비한 돈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었어요. 그 사람이 사모님 두고 혼자 살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한 걸 보고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 최정현의 웃음, 장례식장의 위선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어요. 결국 나는 그 사람 판 위에서만 살았던 거였네요. 내 이름도 내 목숨도 전부 계산된 거였어요. 사모님, 이제 저희가 계산할 차례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젠 증거가 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 세상에 꺼낼 거예요. 이 사람들 절대 못 빠져나가게. 끝까지 함께 할게요. 사모님 혼자 아니에요. 저는 다시 서류철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무게는 두꺼웠지만 오히려 가벼워진 듯 했어요. 반지 하방 안작은 스탠드 불빛이 서류철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복수의 서막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 출력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실례지만 이 댁 주인이 이미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네요. 한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말이 귀를 찌르는 듯 가슴에 박혔어요.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낙인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더해요. 그 집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이에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사망신고 접수 이후 8일 만에 상속이 완료됐고요. 현재는 이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되시죠? 한정숙은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주소와 면적, 소유권 이력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에 익은 아파트 이름도 그대로 보였어요. 마지막 등기 변경 항목에는 아들 김준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공동 소유인으로 최정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8일 만에 상속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보통은 상속 동의서랑 서류 준비에 한 달은 걸리는데요. 이건 좀 이례적이네요. 사망 확인서가 발급되자마자 바로 진행된 거라서 문제없이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서류 하나로 그렇게 빨리 모든 게 정리됐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등기만 담당해서요. 오말수는 서류를 가만히 넘기다 멈추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서명란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요. 이 서명. 이거 공증 안 받은 거예요. 위조일 수도 있어요. 한정숙은 서류를 손에 들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아들의 이름이 찍힌 등기공문은 칼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준영이가 이런 걸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죠. 근데 몰랐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재산은 다 넘어갔고 정연이랑 공동명이라면 한정숙은 서류체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내 집을, 내 삶을 팔아넘겼어요. 이건 그냥 상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이용한 살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서류로 죽이고 그 재산을 도둑질한 거죠. 그래요. 이건 살인이고 도둑질이에요. 이제 이 판 내가 다시 엎을 거예요. 사모님, 이거 좀 봐요. 여기 이게 그 여자 맞아요. 뭘요? 말수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지방 신문 기사 스캔본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강렬하더군요. 부산 땡땡구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가정 파탄 피해자 아이까지 버림받았다며 눈물 호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정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은 흐렸지만 낯익은 얼굴이었죠. 눈썹 각도며 턱, 라인, 입꼬리까지 정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과거의 정연이었어요. 저 여자 맞네. 틀림없어. 말순이 노트북 옆 작은 철제 서랍을 열어 주민등록 초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2012년 기사예요. 이름은 지금이랑 다르지만 주소랑 생년 월일이 일치해요. 이름 개명한 거더라고요. 한정숙은 숨이 막히는 기분으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구나. 조용히 잠수 타고 민석한테 붙었겠지. 오말수는 주민등록 초본을 한 장 더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개명 전 이름이에요. 이 주소 이력 보세요. 2012년까지 부산, 그 후엔 경기도 성남, 그리고 지금은 서울 서초구. 한정숙은 오래된 신문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활자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그 인쇄물들 사이에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이 밝혀 있었지요. 민석이만 당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당한 게 아니야. 이걸 그냥 두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당해요. 이건 공개해야 돼요. 익명 제보 가능해요. 사모님 얼굴 안 드러나게 기록 위주로 넘기면 기자들도 관심 가질 거예요. 요즘은 이런 기사 많이 보도하니까요. 한정숙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입가에 다짐을 띄었습니다. 내가 봉사하던 복지관에 기자 출신 언니 있어요. 사람 성격도 똑 부러지고 약한 사람들 편 잘 들어주는 분이야. 내가 연락해 볼게요. 그럼 제가 기사 정리해서 파일로 넘겨드릴게요. 날짜 순으로 사건 요약도 넣어서. 고마워요, 말순 씨. 사모님, 너무 조용히 참으셨어요. 이제 말해야죠, 세상에. 정숙은 오래된 신문을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은 젖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가면은 벗겨져야죠. 이제 진짜 얼굴을 보여줘야 할 시간이에요. 사모님, 이거 이제 꺼내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뭔데요? 오말수는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녹음기와 숫자 스티커가 붙은 USB 메모리 여러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중 027이라고 적힌 버튼 위에 오말순이 손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날 민석 부장님이 외근 나간 날 제가 자리 밑에 녹음기 숨겨놨었거든요. 그게 우연히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오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잡음이 조금 흐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리 빨리 하셔야죠. 사망 신고는 저희 쪽에서 다 끝났고 병원 기록도 정리됐습니다. 이러다가 보험사 쪽에서 의심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기존 기록은 내부 서버에서 삭제했습니다. 의료 자문도 저희 쪽이 정리했고요.
입금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번 주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명의도 다 정리됐어요. 걱정 마십시오. 녹음이 끊기는 순간 방 안의 공기마저 한정숙의 숨소리에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삭제했다고요? 의료 기록을? 보험사 간부랑 짜고 한 거예요. 이건 사기예요, 사모님.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도 모자라서 병원 기록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그 병원에 한 달 가까이 누워 있었어요. 간병인도 있었고 의사들도 매일 들락날락했는데 그걸 없앴다고요? 네, 제 생각엔 진짜 병원 기록 말고 외부 자문서만 써서 사망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보험금이 나온 거고요. 한정숙은 녹음기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에요. 이건 살인이에요. 나를 법적으로 죽인 거니까요. 서류로 돈을 위해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이 녹음 날짜도 남아있고 장소도 사무실이니까. USB에 복사해요. 2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당신이 보관해요. 예, 바로 할게요. 오말수는 작은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명이 뜨는 순간 한정숙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 너는 날 죽였어. 그리고 돈을 가졌지. 이제 내가 널 죽이지 않아도 넌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사모님, 이거 복사 다 됐어요. 이건 이제 증거입니다. 한정숙은 USB 하나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힘은 단단하게 살아있었어요. 이게 내 무기예요. 이걸로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옆에 있을게요. 언제든. 고마워요.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녹음기 위에 작은 LED 불빛이 꺼지는 순간 한정숙의 눈빛은 차가운 유리창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진실을 뚫을 열쇠를 손에 넣었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밤 11시 오말순의 반지하 방입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보험금 입금 내역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장부복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 027번이 들어있는 이동식 저장 장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작은 봉투에는 꾹 눌러 쓴 손글씨가 보였고 익명으로 드린다는 짧은 말과 함께 자료가 민간인의 사망을 위장한 사기 사건의 증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요. 이 정도면 검찰도 눈 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이 떨리죠? 그냥 봉투 하나 붙이는 일인데도. 오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정숙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가 사모님 인생 30년을 말해주잖아요. 떨리는 게 당연하죠. 한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입니다. 검사님, 이거 어제 야간 우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익명 제보인데 내용이 심상치 않네요. 김수혁 검사는 노란 등기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등기봉투 안에는 이동식 저장 장치와 복사된 서류들, 그리고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나 보자. 서류를 훑던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사망보험금 2억 7천만 원 지급 완료라는 내역과 공동소유권 등기, 병원 진료기록 없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장 장치에는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셨죠? 병원 쪽은요? 네, 기존 기록은 삭제됐고 새로운 자문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입금되게 해주세요. 사람 잃고 정신없는데 돈까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김수혁은 이어폰을 빼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험사랑 공모해서 사람을 죽인 건가? 아니, 죽인 게 아니라 죽은 걸로 만든 거네. 내사 지시 내릴까요? 바로 해요. 이건 그냥 제보 수준이 아니야. 이 증거들은 실명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익명 처리로 등록할까요? 아니요. 일단은 익명으로 시작하되 진짜 누가 보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같은 시각 오말순의 방입니다. 한정숙은 작은 배낭 하나를 등에 메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시면 택시 타고 이 주소로 가세요. 제 사촌이 하는 찜질방인데 당분간 거기 계시면 돼요. 사람 많이 안 와요. 도망치는 기분이에요. 도망이 아니라 피신이에요. 아직 싸움이 시작도 안 됐잖아요. 한정숙은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쥐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오말순이 건넨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요. 시작도 안 했네요. 이젠 진짜로 시작해 볼게요. 사모님 꼭 살아남으세요. 그래야 이긴 거예요. 한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지하 계단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한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여인의 싸움은 이제 법의 문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당신들 뭘 찾으려고 이러는 겁니까? 강남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입니다. 김민석 대표님, 압수수색 영장 확인하시죠. 횡령 및 사기 혐의 수사입니다. 김민석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고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비서실 밖은 이미 어수선했습니다. 회계팀 직원들은 서류를 박스에 담고 있었고 IT팀은 컴퓨터 본체를 하나하나 빼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회계장부 원본 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다 돌았냐? 저것들 왜 그냥 내줘? 영장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험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음이 몇 번 울리다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김 대표님, 우리도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내부 감사 들어왔고 법무팀이 선그라 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뭐? 당신 지금 나 혼자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우린 조직입니다. 개인은 지킬 수가 없어요. 뚝 통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김민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바지자락을 붙든 채 주저앉았어요. 잠시 후 서울 외곽에 있는 최정현의 타운하우스였습니다. 뭐? 검찰이 들이닥쳤다고? 당신이 멍청해서 그래. 뭔 수를 그렇게 엉성하게 짰어? 엉성해? 네가 그 말 할 자격 있어? 보험 설계 아이디어 낸 것도 너야. 죽은 사람이라면 보험금 빨리 나온다고 떠들던 그 입 기억 안 나냐? 하나만 물을게. 지금 이 모든 서류와 돈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누구 도장 찍혀 있어? 내가 한 거 없어.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럼 지금 나 혼자 책임지라는 거냐? 최정현은 민석을 빤히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현실 좀 봐, 민석 씨. 뱀처럼 기어도 결국 짓눌리는 건 약한 놈이야. 난 살아야겠어. 너 지금 날 배신하는 거냐? 같이 한 일인데 이제 와서?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지. 아내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만들었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김민석은 한동안 멍하니 최정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틈을 타 최정현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민석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속에 든 통장, 사본, 도장, 서류 몇 장을 얇은 파일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밤이 깊어갔고 타운하우스 안은 고요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천둥 같은 배신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부친이 사망 신고 이후 바로 진행한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이 부동산들은 모두 준영 씨 명의로 이전돼 있고요. 전 그런 거 몰랐습니다. 사인한 적도 없고요. 등기엔 명의가 분명히 올라 있습니다. 이건 또 보시죠. 같은 주소지인데 정현 씨 명의도 들어가 있죠. 정연이요?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부동산 절반은 정현 씨 공동 소유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두 분이 실질적 소유자라는 얘기죠. 준영 씨, 부친이 본인을 명의에 올린 건 세금 회피나 추적 방지를 위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그 점 정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네. 김준영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선은 문서에 고정돼 있었지만 머릿속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준영 씨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잔잔한 햇살이 겨울 강물 위로 반짝였지만 그 온기는 조금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민석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만 흘렀습니다. 무응답이었고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최정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 씨? 무슨 일이에요? 왜 내 이름을 썼어요? 뭐가요? 부동산 내 이름으로 돼 있더군요. 반은 당신 이름이고. 아, 그건 민석 씨가 정리한 거예요. 우리 모두 편하자고.
편하자고? 그게 편한 거였어요? 준영 씨, 이건 어른들 문제예요.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요. 복잡해져요. 난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이용당한 거냐고요? 그런 말은 서로 좋지 않죠. 어쨌든 정리된 문제고 손해본 건 없잖아요. 김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차갑고 단단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는 어지럽게 스쳐가는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에 엄마가 싸주셨던 도시락이었고 고3 수험표에 붙여주신 쪽지도 보였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던 엄마의 손등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손등 위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들려왔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이 귓가를 때렸고 자신에게 침을 뱉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정숙 씨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진실부터 마주해야지. 김준영 씨는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한정숙은 얇은 트렌치 코트를 여미며 법원 민원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어딘가 바람이 드는 듯한 차가움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녀 옆에 선 중년 여성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원 창구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처음 몇 장을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사망자분의 본인이세요? 네, 제가 박정숙입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허둥지둥 안쪽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과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앞에 죽은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이게 일단 사망 신고는 배우자분이 실종 처리를 근거로 직접 하셨고 신고 시점에 병원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병원 특실에 입원 중이었고 병원 측 기록도 공식 발급받았습니다. 누락 자체가 명백한 허위입니다. 한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자신의 병원 입원 확인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숨을 깊이 들이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말도 못하는 사이에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합니까? 과장은 한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히 주민등록 복구 신청 처리하겠습니다. 확인 서류가 정상이면 다음 주 안으로 주민번호가 복원될 겁니다. 한정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동자 아래로 잔잔한 눈물이 맺혔어요. 변호사는 한정숙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그쪽이 진짜로 떨릴 차례니까요. 그날 오후 검찰 민원실로 새로운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 이름은 없었지만 검찰 내부 시스템에는 박정숙 사건으로 코드가 새겨졌어요. 이건 뭐지? 장부 사본, 보험금 수령 내역, 녹음 파일. 이게 다 한 사건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거 진짜면 이건 단순 보험 사기가 아니야. 허위 사망 신고, 명예 도용, 재산 편취까지 내사 들어가야겠네. 파일은 USB에 담겨 봉투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며칠 뒤 포털 메인 뉴스에 붉은 제목이 떴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단독,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 수억 보험금 뒤에 숨은 진실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 뉴스를 보며 전화를 들었어요. 정숙 씨, 떴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생겼어요. 이제야 세상이 내 목소리를 들어주네요. 한정숙은 전화기 옆에 놓인 신분증 발급 안내문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막 인쇄된 이름 하나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숙, 1959년생, 서울시민, 생존자.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선 하얀 형광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는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문서감정서 4번이 들려 있었지요. 형광등 불빛에 종이 잉크가 반짝였어요. 그 유서를 썼다고? 내가 직접 죽음을 선택했다고? 웃기고 있네. 유서 위조는 형량이 높습니다. 민석 씨 쪽 변호인은 아직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어요. 한정숙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법 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무거운 현실처럼 와닿았어요. 장면이 바뀌어 서울 강북의 작은 카페로 옮겨졌습니다. 한정숙은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늦가을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 유서, 도장까지 찍었더라.
내가 평생 쓰지도 않던 도장으로 말이야. 남의 인생을 그렇게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한정숙은 손가락으로 컵을 돌리다 말고 멈췄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다 끝날 줄 알았겠지. 돈, 집, 아들까지도.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아요. 아주머니는 아직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증거도 있어요. 한정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잠시 햇빛이 비쳤고 그 빛이 한정숙의 눈동자 속으로 번져들었어요. 이젠 내 이야기를 세상이 듣게 될 거야. 장면이 전환되어 뉴스룸 녹화 장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뉴스 오프닝이 흐르고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송을 탔지요. 박 씨 사망 사건 전환점마자 위조 유서 감정 결과 공문서 위조 혐의 적용. 화면에는 민석과 정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뉴스에 비춰졌습니다. 기자는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포착된 장면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 씨와 내연녀 정연 씨는 고소 이후 아직 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상태이며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면은 다시 아주머니의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뉴스 소리가 배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한정숙은 천천히 서랍 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손으로 써주던 급식표가 아직도 고이 접혀 있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도 몰랐나 봐. 나는 그냥 밥 해주는 여자, 돈 버는 기계쯤으로 생각했겠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가족이 뭔지도, 진심이 뭔지도. 한정숙은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좋아요. 이젠 진짜 끝장을 봐야겠어요.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은 잠시였고 그 침묵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아니, 이젠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전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모든 건 김민석 씨가 시킨 거예요. 조사실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최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눈 밑은 부어 있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죠. 최정현 씨, 이 부동산 등기부 계약서에 최정현 씨 이름 직접 적혀 있죠? 그리고 이건 2억 7천만 원 보험금 일부가 입금된 당신 계좌 통장 내역입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그건 그냥 김민석 씨가 하라고 해서 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최정현 씨, 문자 캡처도 있습니다. 걱정 마요. 그 여자는 영영 안 깨어날 거예요. 당신이 직접 보낸 거 맞습니까? 최정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김민석 씨가 죽은 부인 명의로 사망 신고를 내고 보험금 타는 방법까지 다 계획했어요. 전 그냥. 밖에서 대기 중이던 김민석이 사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김민석 씨, 최정현 씨가 모든 범행이 당신의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뭐라고요? 최정연이가 그랬다고요? 수사관은 무표정하게 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석이 들어서자 최정현과 눈이 마주쳤지요. 최정연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최정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만 희생을 하는 거야?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난 그냥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야.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돈에 눈이 먼 게 아니고? 두 분 다 현재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변호사 요청하시겠습니까? 김민석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 불러줘요. 나 혼자 뒤집어 쓸 순 없으니까. 최정현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네요. 난 당신한테 모든 걸 걸었는데. 그 말 고스란히 돌려줄게. 나도 마찬가지였거든. 그날 둘의 사이를 잇던 공범이라는 신락 같은 끈은 그렇게 형사고발이라는 무게 아래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 수첩과 녹음기 다 여기 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시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의 벽 한쪽에는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색 벽과 책상 사이에 한정숙 씨께서 천천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손에 쥔 가방이 무거운지 무릎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몰래 적은 기록이에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들은 말, 퇴근 뒤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 다 날짜별로 써뒀어요. 수첩을 보니 3년 전부터 시작됐군요. 그때부터 민석 씨의 회사 돈 유용이 있었던 건가요? 네. 처음엔 소소했어요. 회식비, 출장비.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액수가 커졌어요. 이상해서 몰래 복사도 해뒀죠. 한정숙 씨께서 두꺼운 서류체를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속에는 회사 장부 사본, 정연의 출입 기록, 보험사 간부와의 만남 일정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 녹음 0217번 파일입니다. 민석 씨가 보험사 간부랑 통화한 겁니다. 보험금 서류 조작 이야기입니다. 0217번 확인하겠습니다. 녹음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존 거는 삭제했습니다. 새 명의로 올렸어요. 이 말 간부의 음성 맞죠?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소리 몇 번이나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민석 씨 옆에서 늘 통화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수첩에 장례식장 예약일자 5월 12일, 정연 동행, 6월 없음, 기증사채명의 대체. 너무 명확하네요. 맞아요. 그날 저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6월은커녕 서류만 접수하고 사진 하나 딸랑 놓고 갔어요. 이선영 검사님께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한정숙 씨가 말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실감하셨습니다. 한정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언은 쉽지 않습니다. 목격도 아니고 참여도 아니지만 이건 사건을 완전히 뒤집을 자료입니다. 전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죄는 묻고 싶었어요. 그 죄, 이제부터 법이 묻겠습니다. 잠시 뒤 이 검사님과 수사관들이 자료를 정리하며 회의를 시작하셨고 한정숙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한정숙 씨, 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한정숙 씨께서 고개를 숙이며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빛은 떳떳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껴안고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엔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2025고 앞 3247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횡령, 사망신고 허위 기재 사건. 피고인 김민석, 최정연. 지금부터 공판을 시작합니다. 법정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한정숙은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밀고 들어섰습니다. 넓고 차가운 방청석, 그 안에서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네요. 앞쪽 피고인석에 앉은 김민석은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없었고 최정현은 입술을 깨물며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핵심 피해자이자 사망 신고된 당사자인 한정숙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한정숙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살짝 팔을 잡았습니다. 한정숙 씨, 지금이에요. 휠체어 바퀴가 삐걱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증인석 앞에 도착한 그녀는 미약한 떨림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방청객은 낮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양창호가 손바닥을 들어올려 한정숙에게 말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저는 서울 종합병원 12층 특실에서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장례식이 끝나 있었고 제 이름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어 있었으며 제 집엔 다른 여자가 살고 있었고 제 아들은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정 사진 앞에 제 남편과 그 여자 최정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마치 잔치를 치르는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김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최정현은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매섭게 굳혔습니다. 증인, 이 사안과 관련해 직접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 간병인 아주머니와 함께 확보한 보험금 수령 문자, 녹음 파일, 수첩, 그리고 위조된 유서 사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석 씨, 이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피고인, 증언 내용에 반박하실 부분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민석 씨가 다 계획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최정현 씨, 유골함 접수증엔 당신 이름이 있었어요. 장례식장 CCTV도 다 나왔어요. 이제 와서 손 털기엔 너무 늦었죠.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양창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숙 증인 귀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증언을 마치셨으니 방청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한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석이 입을 때려다 멈췄고 최정현은 눈가에 번진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다시는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법정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방청석 앞줄엔 이미 몇몇 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그녀 옆에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계셨고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미 착석해 계셨고 피고석에는 김민석 씨와 최정현 씨가 나란히 앉아 있으셨어요. 김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계셨습니다. 최정현은 굳은 얼굴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2024 고합 1874 피고 박민석 외일인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허위 사망 신고,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목을 꾹 누르듯 입술을 다물고 시선을 피고인석에 고정하고 계셨습니다. 피고 박민석은 2023년 10월경부터 배우자 정숙 씨를 혼수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망 신고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장례 절차까지 조작한 점에서 극히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민석은 고개를 더욱 숙이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셨지만 끝내 눈을 들지 못하셨어요. 또한 피고 최정현은 해당 계획에 적극 공모하였고 보험사 직원과의 연락 및 사망 유서 위조에 가담하였으며 재산을 분산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민석 씨가 법정에선 피고인의 해명이 증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양창호는 책상 위에 도장을 들어 올리시며 단호히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피고 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최정현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숨이 막히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하셨고 방청석 몇몇은 숨을 들이키셨습니다. 김민석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한정숙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청수가 그게 아니었어. 나도 말하지 마. 당신 목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한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휠체어를 뒤로 밀며 법정을 떠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숨이 트이는 것 같아. 이렇게 끝이 나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지. 난 아직 살아있으니까. 법정 밖 늦갈바람이 법원 계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잎이 진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한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이셨습니다. 하늘도 이제 나를 다시 봐주겠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을 꿇은 채 땅에 머리를 박은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칼 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바닥을 적셨어요. 한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땐 아빠 말을 믿었어요. 엄마가 다시는 못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한정숙은 차가 식어가는 찻잔을 손에 들고 입술을 굳게 담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꾸민 그 해의 숫자가 아직 그 자리에 붙어 있더군요. 내가 그 여자랑 아빠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근데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그때 엄마가 돌아오면 내 삶이 무너질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 계시다는 걸 봤을 때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김준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한정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여온 눈물과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딱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아니,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엄마가 날 다시 아들이라고 불러주면.
한정숙은 그 말에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는 고인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무 말이라도 제발. 한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김준영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너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한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려 창문 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늦가을 빗방울이 좁은 반지하 창문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 한마디에 김준영은 마치 구원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릎 꿇은 채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한정숙은 다시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 한 모자의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마음 어딘가엔 아주 조금 아주 작게 굳게 닫혔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고요히 피어오릅니다. 강물 위로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다리 난간 옆 벤치에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주인공 한정숙과 그녀 곁에 오말순 아주머니입니다. 처음 여길 찾았을 땐 그냥 끝내고 싶어서였어요. 내가 사라진 그날 이 다리를 바라봤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길 제안드린 거예요. 사모님에게는 끝이었지만 저한테는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병실에서 눈 뜨신 사모님을 봤을 때 전 제 목숨 하나 건졌다고 생각했어요. 한정숙은 오말순의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날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난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사람 하나라도 기억해주면 세상은 달라지더라고요. 사모님이 살아계셔서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옆에 손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한정숙은 종이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듭니다. 한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네요. 예전엔 이 불빛들이 다 남 얘기 같았어요. 화려하고 빠르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이젠 저 불빛 하나쯤은 내가 다시 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사모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 마음에 불 켜셨어요. 제 마음부터요. 한정숙은 오말순의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손등 위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네요. 처음엔 복수였어요. 날 지워버린 사람들한테 반드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을 되찾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잊히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이제는 모두가 기억할 거예요.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살아 돌아와 세상을 바꿨다고. 그저 누군가에게 내가 다시 이름으로 불린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이 살짝 흔들립니다. 오말순이 종이컵의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십니다. 우리 어디 갈까요? 한정숙은 조용히 일어서십니다. 그래요.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는 돌아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퍼지는 가운데 두 여인의 그림자가 다리 위에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단단하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네요. 정숙의 집,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흐린 햇살이 퍼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날씨가 쌀쌀해졌고 이제는 마당의 화분들에도 잎이 떨어져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표지에는 커피 자국이 옅게 번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정숙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말순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걸 아직도 다 가지고 계셨군요. 누군가는 남겨야 됐거든요. 사모님이 깨어나지 않았더라도 이건 세상에 나와야 됐어요. 수첩 안에는 날짜와 장소, 시간까지 적힌 사건의 기록들이 빽빽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망 기록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정연 SUV 탑승, 주소지 이동, 외부 CCTV 캡처 완료. 정숙은 수첩을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안에 그 사람들의 거짓과 내 침묵이 함께 있네요. 매일 아무도 몰래 적어내려간 진심이 이렇게나 무거운 줄 미처 몰랐어요.
오말수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작지만 내 기록은 크기를 넘을 것이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살아온 증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워졌던 그 시간 동안 오말수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셨어요. 오말수는 눈을 가만히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모님이 살아있었기에 저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어떤 기적인 줄 아세요? 정숙은 수첩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오말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린 잊히지 않을 거예요. 이 기록도.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수첩이 희망이 될지도 모르죠. 그렇겠죠.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정숙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거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만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엔 낙엽이 바람 따라 흩날렸고 커튼 너머로 가을 햇살이 수첩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우리가 지켜낸 진실. 그게 이 수첩이에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말에 오말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이름을 바꾼 지 석 달째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사망에서 생존으로, 생존에서 제3의 이름으로 바뀌는 일도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이 아닌 남도 끝자락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박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파란 바다와 잔잔한 파도 소리, 아침마다 마을 방송으로 울리는 동요였지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덜 아팠습니다. 아주머니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화해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오늘도 그녀는 복지관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 봉투를 나눠들며 옆에 앉은 노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박 여사, 오늘도 김치속이 참 곱더라. 그게 다 우리 장터 고춧가루 덕이에요. 제가 담갔단 얘긴 안 할래요. 손 타면 맛없다고들 하니까. 할머니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정숙도 덩달아 웃었어요. 아이들이 복지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지요. 그중 한 소녀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선생님, 이 글씨 어때요? 한정숙은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 안에 오래 산다라는 문장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예쁘게 잘 썼네. 네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구나? 할머니요. 매일 제 이름 불러주셨거든요. 그럼 그 할머니는 지금도 네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야. 그 말에 소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정숙은 아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지워져도 마음은 살아있거든요. 그녀는 복지관 안 조용한 글씨 교실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시작들이 하나씩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에 적힌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가을바람이 부는 날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름은 잃었지만 나를 되찾았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한정숙님은 어느새 이웃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쓰레기를 줍고 독거노인을 찾아 밑반찬을 나르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라진 사람도 버려진 아내도 아니었지요. 스스로 선택한 삶의 이름 아래 묵묵히 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늦가을의 오후, 복지관 작은 도서관 한켠에서 한정숙님은 아이들이 남긴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에게서 엽서 한 장이 도착했더군요. 사모님, 아니 이제는 박 여사님 잘 지내시죠? 저는 제 몫의 정의를 다한 뒤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나지만 대부분은 웃습니다. 사모님도 이젠 많이 웃고 계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김순애의 올림. 엽서를 읽고 책상 위에 올려두던 그녀는 문득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석양에 물든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렷이 들려왔지요.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냈습니다. 그날의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제 사람을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살아내는 뿌리가 되었어요.
한 노신사가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요. 혹시 글씨 좀 배우고 싶은데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죠. 그녀는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이름부터 써볼까요? 그가 의자에 앉아 한정숙님은 준비해둔 연습장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쥔 그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글씨는요, 사람 마음을 닮았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써보세요. 그리고 그녀도 조용히 한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실도 사랑도 나 자신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창밖으로 붉게 물든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다를 보며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